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지금 이 보이는 사진이요, 누리호죠. 네, 대한민국의 염원을 갖고 우주로 갔던 누리호인데요. 자, 하나증권의 그 윤재성 연구위원이요, 리포트를 냈는데요. 제가 알지 못했던, 그리고 굉장히 궁금했던 그런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재밌게 봤고요. 예, 윤재성 연구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 누리호예요. 지금 1단, 2단, 3단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그럼 저 1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그리고 맨 앞에서 만나니까 뜨거울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분리가 되면은 2단, 뭐 3단 요 부분일 텐데요. 즉 이렇게 가장 뜨거운 부분에 예전에는요, 유리섬유 같은 거를 썼었는데 요즘은 그 유리섬유보다 더 강력한 탄소섬유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T1000CD 정도의 그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의 탄소섬유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저희도 이 효성첨단 소재가요, 작년 11월인가요? T1000급의 그 탄소섬유를 개발을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양산을 할 텐데요. 산업통상자원부의 그 탄소섬유 기술 로드맵입니다. 자, 잘 보이진 않는 모양인데요. 자, 23년이니까 맨 왼쪽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서 발사체 서비스를 생태계를 육성을 하겠다. 그리고 KUAM, 네, 그 날아다니는 비글이겠죠. 그 KUAM을 상용화를 하는데 날아다니려면 당연히 가벼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탄소 섬유를 가지고 뭔가를 작업을 해보겠다. 이런 커다란 그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 발사대의 그 한 단면인 것 같은데요. 자, 왼쪽 그림이 그 발사체입니다. 자, 이 검정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잘라 보면요, 오른쪽에 있는 단면으로 돼 있는데요. 이 탄소섬유를 굉장히 여러 겹으로 이렇게 붙인답니다. 그리고 나서 속에다가 뭘 또 집어넣고 해갖고 단단하고 뭐 열에, 그리고 강도에 굉장히 강한 그런 탄소섬유를 이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뉴스가 나왔습니다. 효성과 일본의 도레이가 탄소 섬유의 한일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한국, 일본, 미국, 여기다가 독일까지도 사파전이긴 한데요. 자, 독일은 좀 별외로 좀 제껴두고요. 한국과 일본과 미국인데요. 보시다시피 일본이 가장 빠릅니다. 자, 그래서요, 범용 제품, 그리고 고강도, 그리고 고탄성 제품인데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탄성 부분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M35급, M55급 맨 밑에 부분 있죠. 요것까지도 완성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역시도요, 고탄성의 M35까지도 들어와 있는데, 자, 그래서 요 M35급은 방산과 우주 방산이죠. 그래서 맨 앞에 부분, 가장 뜨거운 부분,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도요, 이 고강도 부분에서 기존에는 범용인 T700까지만 만들어 왔었는데 효성첨단 소재에서 T800 플러스 T1000급을 작년에 개발을 완성했으니까요, 조만간에 양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도 항공기 부분, 이 부분은 효성첨단 소재의 제품도 들어가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어버스의 A350과 보잉의 B787 정도의 비행기는요, 50% 이상이 이 탄소 섬유 복합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항공기 재료에는요, 원래 유리 섬유와 그리고 탄소 섬유가 있는데요. 유리는 가격이 매우 저렴하답니다. 그렇지만 그 탄소 섬유에 비해서 탄성과 그리고 충격 흡수가 훨씬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 섬유가 훨씬 더 월등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요즘은 탄소 섬유로 한마디로 발라둔다 이 말이겠죠. 자, 지금 회색 부분이 탄소 섬유를 합친, 즉 복합 소재인 겁니다. 자, 물론 이 뜨거운 이 날개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알루미늄으로 좀 보합을 하고요. 그 외의 부분은 거의 다 탄소 섬유가 들어간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잘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태양광에 폴리실리콘 그리고 인곳을 만들 때 그 성장로라는 어떤 그 기계가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뜨거운 부분인데, 이 성장로의 단열재 부분, 지금 보이시죠? 빨간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 이 단열재에 들어가는 소재로서 이 탄소 섬유를 쓴다는데요. 자, 기존에는 세라믹, 뭐 도자기 같은 거겠죠? 세라믹 단열재를 사용했는데 교체 주기가 너무 짧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탄소 섬유로 교체 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요가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급증을 해갖고 지금 효성은요, 중국의 그 신규 판매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폴리실리콘의 그 업체 생산 능력이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25년까지도 거의 30% 이상이 증가할 예정이다. 그리고 여전한 효자인 이 타이어 코드가 있습니다.
자, 타이어 코드가 뭡니까? 그 타이어 속에 들어가는 보강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21년도에요. 중국 정부가 전기차를 대상으로 해서 우대 조치 시행과 함께 21년도 전체 글로벌 판매량이요. 660만 대 이렇답니다. 자, 그러면 그 차를 곱하기 4만 하더라도, 그래서 보수적으로만 계산을 해도요. 올해 2천만 대 이상의 전기차 타이어의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요, 내연기관의 타이어까지 교체할 경우에는요, 대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일반적으로요, 이 전기차는요, 그 가솔린 기관보다는요, 20% 정도가 더 무겁답니다. 그리고 그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휙 나가버리잖아요. 네, 초반 가속 성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타이어에 마모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구성이 높은 그 타이어를 무조건 달아야 되는 게 이 전기차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20%에서 30%가 더 비싼답니다. 자, 이유는요, 타이어 코드 속에다가요, 그 효성하고 코오롱이 만들어내는 그 아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방탄조끼에 들어가는 그런 아라미드를 적용한 코드가 공급 중이라는 겁니다. 즉 아라미드와 나일론을요 50대 50으로 끼워 넣는 거죠. 자, 요 모습입니다. 요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요, 요렇게 들어가는데요. 자, 요렇게 나일론과 아라미드를 반반 섞어서 짜 넣는 거죠. 내구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겠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 고압 용기입니다. 네, 수소 테마였던 거잖아요. 자, 이 고압 용기의 시장 점유율이요, 전 세계의 도레이가 55%고요. 우리나라의 효성 첨단 소재가 30%, 그리고 기타 중국 같은 데가 15% 정도가 되는데요. 이 효성 첨단 소재의 그 고압 용기에는요, CNG, 즉 천연가스겠죠. 요 용기가 70%의 매출이고요. 그리고 수소가 20, 그리고 산소가 10%랍니다. 자, 그런데 중국과 인도가요, 21년도 친환경 버스 전환을 선언했답니다. 자, 이 두 나라가 어떻습니까? 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디젤 버스가 굉장히 많답니다. 자, 그런데 친환경 버스로 만약에 바꿀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CNG 탱크의 수요가 급증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인도향 이 고압 용기 시장이 훨씬 커질 수가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수소 부분은 지금 20%인데요. 수소라는 에너지의 원가는요, 40%가 운송비랍니다. 자, 그런데 그 수소를 운반하는요, 튜브 트레이너는요, 지금 현재로 200에서 250바, 이 바라는 게 그 압력 그 용량이잖아요. 그 250바까지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탄소 섬유를 많이 쓰지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앞에 동영상으로 좀 집어넣었었는데요. 근데 이거를요, 탄소 섬유로 제작을 하면요, 똑같은 크기로도요 2배에서 3배 정도의 운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당연히 운송비는 3분의 1로 급감을 하는 거겠죠. 수소 저장 용기의 시장이요, 앞으로 32%의 급성장을 할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탄소 섬유의 수급 전망입니다. 자, 21년도를 보시면요, 왼쪽 그림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똑같았네요. 자, 그런데 23년도에는요, 수요가 공급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죠. 당연히 수요가 뛰어넘으니까 공급자 우선의 어떤 가격 전략이 생긴다는 거겠죠. 싫으면 말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탄소 섬유의 생산 능력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이죠. 다음 달이죠. 예, 효성이 9,000톤의 탄소 섬유의 그 제조 캐파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28년까지 24,000톤, 그래서 글로벌 3위를 만들어 놓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타이어 보강제 수준의 실적이 28년도에는 예상이 된다. 이런 내용을 윤재성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중국 제품의 장벽이라는 내용을 또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자, 이 T1000급의 양산 또는 그 기술 보유 업체는요, 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적답니다. 뭐 한 3개, 4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중국은 대부분 범용 제품인 T300에서 700급으로 양산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이상의 것은요, 방산용은 무조건 전략 물자로 분류가 된답니다. 그래서 수출입 모두가요, 정부의 제재를 받고요, 우호 국가끼리도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답니다. 고로
중국 제품이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는 우리나라의 국내 유일한 생산 업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은요, 56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에비타. 자, 이 에비타라는 게 뭐냐면요, 영업이익에서요, 법인세, 뭐 이자,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에요. 자, 다르게 말하면요, 쉽게 말하면 당기순이익에다가 들어가는 이자하고 세금을 좀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공장 같은 게 있는 회사들은 감가상각비를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까지만 더한 겁니다. 일반 기업은요, 펄을 구할 때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조업일 경우에는요, 그 당기순이익을 만들어낸 퍼보다는요, 에비타를 가지고 만드는, 즉 EV 에비타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 내용을 보면요, 탄소 섬유를 제외한 산업자재, 즉 타이어 보강제 같은 거잖아요. 이런 거를 2023년 에비타에다가 타이어 보강제인 피어그룹, 즉 동료그룹의 멀티플인 6배를 적용해서 2.2조로 산출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제가 솔직히 이 부분이 조금 이해는 못하겠어요. 자, 멀티플이 6을 준다라는 건데 6 곱하기 에비타가 지금 2280억에다가 멀티플을 6배 하면은 2191이 나오나요? 제가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좀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요. 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이거를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저에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공부를 해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탄소 섬유 역시도 똑같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글로벌 피어 그룹이 지금 20% 할인된 가격으로 9.8배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동료 피어 그룹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럼 뭐 11배 정도가 된다는 건데요. 그거 곱하기 23년도 630억을 계산을 해갖고 829억이 나온다는데, 제가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829억은 안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조금 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금액에다가요, 어쨌든 요 금액에다가 그다음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요, 그 동종 업계인 중국에 뭐 정프 뭐 하여튼 이런 회사가 있답니다. 자, 이 회사가 그 캐파가 효성보다 훨씬 높답니다. 요 정프 회사의 캐파를 EV 즉 시가총액으로 나눈 금액에다가 거기다가 또 60%를 할인한 금액이 2조 1,600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와 아까 탄소 섬유의 글로벌 피어 그룹인 요 계산을 합친 금액에다가 평균값을 내린 거죠. 그게 1조 4,980억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다 합쳤더니 3조 9천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순차입금이 1조 4천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뺀 금액이 2조 4,900억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거를 주식수로 나눴더니 요만큼이 되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56만 원으로 잡는다. 자, 나름 요 계산만 빼고는요,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요. 물론 그 회사마다 그리고 연구위원마다 이 계산하는 방법은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 금액이 왜 에비타 곱하기 이 멀티플이 요 계산이 나온지는 저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혹시나 알게 되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전에요, 이 윤재성 의원께 그 메일을 보내놨거든요. 저 아직 아둔해서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는데요. 뭐 답장을 주시면 땡큐고요. 근데 잘 안 주시더라고요. 정 안 되면 전화도 한번 드려볼까 싶습니다. 매크로 부분에서요,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뉴스가 터져 나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페드가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 빅스텝이냐 베이비 스텝이냐, 이걸 두고 시장이 철렁거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다시 CS은행발 사태 때문에요, 금리를 올리는 게 다행이다, 동결되면 이거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시장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요, 돌이켜보면요, 시장은 항상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새로운 일이 터지죠. 그죠? 오를만 하면 또 터져버려요. 저도요, 그 예전 뭐 30년 전인가요, 연평도 그 포격 사건 때문에요, 좋은 주식을 헐값에 매도했던 그런 시절도 기억나는데요. 자, 결론은요, 일이 없던, 즉 사건이 없던 시절은 없던 거예요. 인간 세상은요, 매일 사건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들을 모른 척 하려면 산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제가 이 유튜브를 찍기 시작한 게요,
대학생들인 제 아이들에게 좋은 그 금융 지식과 그리고 주식을 사는 습관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 아이들에게 나쁜 주식을 사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절대 아니겠죠. 물론 저 역시도요, 잘못된 회사, 아니 정확하게는요 좀 느리게 올라가는 주식을 소개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역시도 그 기업에 대해서 100%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신 안전한 재무하고요, 그리고 배당을 잘 주고 더불어 성장성까지 겸비한 기업들이라면 당연히 소개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도 개인인지라 기관과 외국인들보다 당연히 실력도 모자라고요, 그리고 정보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산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시간입니다. 자, 펀드 매니저들은요, 월별, 분기별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내야 되지만요, 저는 가진 게 시간밖에 더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짭짤한 배당을 받으면서요, 이 재미있는 주식에도 투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시간에 투자를 하십시오. 자, 좋은 기업을 사서요, 오래 보유하세요. 자, 모든 주식 투자 중 100이라는 기간의 시간이 있다면요, 슈팅, 즉 엄청나게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주가가 올라가는 기간은요, 그 평생 그 주식 기간의 5%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95%의 기간은요, 횡보, 하락, 지지부진 이런 대부분의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식의 5%의 대박 기간을 딱 찍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샀으면 그 대박 기간을 겪을 때까지 최대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보자 이겁니다. 물론 당연히 좋은 회사를 선택했을 때의 얘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